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전공의 업무 중단에 따른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공공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선거 운동권을 놓고 정면 충돌해서 합당 열흘 만에 분당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주당 소속 4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하위 20% 통보를 받은 뒤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며 탈당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진료 차질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법적 쟁점 등을 자세히 짚어보고 개혁신당 분당 위기와 여야 공천 문제 등 정치권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2월 20일 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대형 병원 5곳의 전공의들이 어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조금 전인 아침 6시부터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상황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인 이 아침 6시부터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장 응급실 또 수술실에서부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주요 병원에서 지금 수술 일정이 좀 대폭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KBS로도 어린아이의 두개골 종양 수술이 갑자기 미뤄졌다 등등 이 고통을 호소하는 제보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사직서를 냈는지 아직 정부의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서울에서만 1,000명을 넘고 광역시도마다 이 많게는 수백 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늘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고요. 네, 이 집단 행동을 시작한 전공의협의회가 오늘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 향후 집단 행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또 40개 의과대학에서도 전공의 집단 사직에 동참해서 이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날이어서 의대생들도 이 집단 행동에 가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와 병원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태구 위원장 등 집행부 2명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장 취소는 아니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의료 공백의 대형 병원은 필수 의료과 중심으로 개편이 됩니다. 중증 응급수술과 중환자실 또 투석실 위주로 인력이 배치가 되고 경증 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됩니다. 비상체제가 가동이 되면서 12개의 군 병원 응급실도 개방이 됩니다. 네. 의료 현장 동향은 한 번 더 뉴스 시간, 그리고 이번 사태 법적 쟁점은 법학 다식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추가 공천자를 발표했다고요. 네, 이 14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14명 중에는 서울 종로의 최재형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경선을 치를 17개 지역구도 발표가 됐는데요. 눈에 띄는 게 이 김은혜 전 홍보수석 비서관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 김기현 전 당대표 또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경선 대상이 됐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지역구 조정에 실패한 서울 중성동을의 이영, 이혜훈, 하태경 이 세 사람은 3자 대결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도 공천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여론조사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비명계에서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않다면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비명계 후보는 빼고 또 친명계 후보는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비명계에선 계속 자객공천이다, 밀실공천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친문계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 이 홍영표 의원은 인천 부평을에서 내리 4선을 했는데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신에 친명계 이동주 의원과 이번에 영입된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좀 몇 건 더 있어서 비명계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공천 과정에 반발해서 급기 어제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고요. 네, 이 4선 의원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어제 이 탈당을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한다고 개별 통보를 받았다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특히 주관성이 개입되는 평가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자신이 이른바 반명으로 낙인 찍혀서 이런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는 절차와 과정 자체가 비공개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김 의원 주장을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선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늘 이낙연 공동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을 발표할까요? 네, 이 이낙연 공동대표가 밤새 이번 갈등 사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 뒤에 오늘 오전에 긴급히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낙연 대표가 사실상 결별 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결별을 하게 되면 개혁신당은 통합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분열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됩니다. 갈등의 핵심은 주도권 싸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총선 선거 운동의 전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부여하기로 의결을 하자 갈등이 폭발을 한 건데요. 이낙연 대표는 통합 정신을 깨는 결정이라고 반발을 했고 이준석 대표는 5개 세력 중에서 4개 세력이 적법하게 의결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어긋나다 보니까 어제 이 회의장을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는 25일에 통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지금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질된 클린스만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문제와 관련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요. 네, 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경찰청장은 이 업무 방해와 또 배임 등의 혐의로 정몽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주에 접수돼서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혐의인 업무 방해와 배임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한마디로 이 정몽규 회장이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번에도 이 클린스만 전 감독의 입이 또 한 번 정몽규 회장을 좀 곤란하게 만들었는데요. 클린스만 전 감독이 독일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카타르 월드컵 직후에 정몽규 회장에게 이 감독을 찾고 있냐 이런 식의 이 농담조로 이 말을 건넸는데 이걸 정몽규 회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 선임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조차 당시 이 발표 직전에야 감독 내정자의 이름을 통보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서 정몽규 회장이 좀 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정몽규 회장은 이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어요? 네, 이 정몽규 회장은 지난주 이 클린스만 전 감독의 경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선임 과정이 사실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뱀투 감독 선임 때와 똑같은 절차로 진행을 했고 우선순위 1, 2번 이 2명에 대해서 2차 면접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당사자의 말이 좀 엇갈린 상황에서 이 급기야 이 선임 과정의 진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좀 경찰 조사까지 가게 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치킨이 일부 메뉴를 값싼 브라질산으로 바꾸면서 나중엔 가격도 올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이 앵커께서는 혹시 좀 치킨 자주 주문해 드시는지 혹시 주문을 하실 때 국내산이냐 브라질산이냐 좀 확인을 하고 드실까요? 어떠세요? 치킨은 좋아하죠. 네. 근데 브라질산?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좀 주문을 할 때 좀 어느 이 국내산인지 아닌지 좀 반드시 확인을 하는 편인데 제가 절대 꼼꼼한 주부 구단이라서가 절대 아니고 네. 치킨 값이 너무 사실 비싸다고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이왕 먹을 거면 이 값을 주고 먹는데
이 국내산을 안 먹으면 약간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꼭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BHC 치킨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 일부 메뉴를 브라질산으로 바꾸고 결국 나중에는 가격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식 업계에 따르면 BHC 치킨은 지난해 5월에 순살치킨 메뉴 7개의 닭고기를 이 국내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이 순살 메뉴가 이 국내산으로 수급이 어려워져서 브라질산으로 바꿨다는 건데요. 하지만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브라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지난해 12월에 원부자재 인상 등을 들어서 대부분의 메뉴를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올렸는데요. 이때 값을 올리면서 이 브라질산으로 바꾼 메뉴값도 함께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브라질산을 먹으면서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 거죠. 네. 닭 원재료 값 기준일 텐데 브라질산이 국내산보다 얼마나 더 쌉니까? 네, 이 브라질산은 이 국내산의 3분의 1 수준, 반값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지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수입 닭고기에는 혈당 관세를 매기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BHC 치킨을 향한 비난이 좀 더 거센 것 같습니다. BHC 측은 앞서 맺은 공급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 국내산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좀 실망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처럼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이 급기야 저출산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정부 재원, 이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 이걸 세금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는 이 저출산세라고 불리는데요. 일본 정부도 우리처럼 아동 수당도 주고 이 또 셋째 아이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 우리보다 기간이 좀 더 길고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아동 수당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3만 원 정도를 고등학생 때까지 주고 있고요. 셋째 아이를 낳으면 대학도 무상교육이 되고 육아휴직 때 급여도 100% 나옵니다. 이런 대책을 계속하려면 이 저출산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4세 이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4,500원 정도씩 걷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출산세에 대해서 일본인들 여론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의 정적 니발리의 사망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네. 나발리. 네.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밝힌 내용인데요. 나발리의 사망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좀 이미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발리 사망 직후에 긴급 회견을 통해서 푸틴이 나발리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 푸틴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EU는 이 나발리 사망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 등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이 러시아의 이 신규 제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어제 성명을 내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대가를 러시아에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죽음에 대해 러시아는 급사에 대한 독립적이고 또 투명한 국제조사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오늘부터 강원 영동에 많은 눈이 오는 가운데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 정도 낮은데요. 한낮엔 서울이 9도, 대전 8도, 부산 10도, 광주 11도, 강릉은 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비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에 오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늘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온 폭설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원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10에서 40, 곳에 따라 50cm가 넘는 폭설이 오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북과 경북 북부에도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주 후반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3.3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출근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속도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비봉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지나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도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와 더 가서는 여의도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으로 광명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격적으로 빅텐트를 성사시켰던 개혁신당이 열흘 만에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의 주도권 다툼으로 분당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천하람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아침부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분위기 제일 잘하실 테니까 정말 갈라서는 건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결별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결별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실 어제 최고위원회를 할 때부터 네네.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표결을 진행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표결들을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선거 캠페인과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공동정책위 의장과 협의해서 진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크게 반발하면서 이제 퇴장을 했고 또 퇴장한 직후에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사당하다 전두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라고 해서 사실 극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고 어제 오후에도 김종민 최고위원이 또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이준석은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이것이 이미 분당을 기획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상으로는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네. 조응천, 이원욱 이런 분들은 이제 이쪽이 찬성을 한 거죠. 양양자 이렇게 되나요? 양양자, 금태섭 이런 분들은 찬성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최고위원회가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의결권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낙연, 김종인, 양향자, 조응천, 금태섭 이렇게 5분, 이준석 대표 1분이고 나머지 5분은 사실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저희 최고위원회 구성이 발표되었을 때는 너무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하고 이낙연 대표에게 유리한 구성이 아니냐라는 또 구설수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이준석 대표 쪽이라고 평가받는 양양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조응천, 금태섭 의원도 이준석 대표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선거 캠페인을 이끌어가는 것에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네, 표결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네, 표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다른 의결 사항들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네네. 대부분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준석 대표가 선거 캠페인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퇴장하시고 나머지 표결에 참여한 4사람은 다 전원 일치로 동의를 해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의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은
김종민 최고위원의 이준석 사당화 비판에 대해서 소통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소통 문제는 지도부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소통했음에도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어떤 오해를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우선 이 최고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논의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좀 빠르지 않았습니다. 소통 자체가. 네. 최고위원회라는 것은 보통 이제 뭐 정책을 어떤 걸 발표하고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네. 대부분 뭐 일반적인 뭐 정당에서 보통 그렇게 하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통합을 좀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당명이라든지 당 로고의 색깔이라든지 뭐 당직자들의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다시 한번 재론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에 있어가지고 다소 좀 불필요한 논의들이 이어진다라는 피로감들이 있었고요. 약간 갈등적 요소가 있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네. 네. 뭐 갈등적 요소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민주당 출신이고 이낙연 대표랑 좀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조응천 금태섭 최고위원도 이준석 대표의 주도권을 인정한 이유는 이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이 너무나 빠르지 않고 네네. 또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는 정책 발표를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뭐 반대하거나 보류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한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내홍이나 분란 위주로만 국민들께 보여지고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라든지 어떤 정치적 행보가 잘 안 나오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응천 최고위원이나 금태섭 최고위원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네. 뭔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 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지금 뭐 선거가 뭐 2년 3년 남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고 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두 분도 공감을 한 겁니다. 이번 사태는 예고된 파행이다 이런 시각도 많습니다. 두 공동대표가 정치적 선언으로서 합당을 했을 뿐 법률적 부분까지 완전히 합당이 된 건 아니고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정치 세력이 합쳤는데 그거보다도 두 공동대표 이 두 분이 과연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어떤 결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그전에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현실화된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저는 이게 꼭 예견돼 있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그 통합하기 이전에 저희 개혁신당에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근데 그게 꼭 진보냐 보수냐라고 딱 자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념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협력의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다만 그런 건 있었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공동 대표를 맡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스피디한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전원이 동의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논의가 굉장히 좀 길어지고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이제 민주적으로 모든 최고위원들이 참여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전권을 갖고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 쪽에 정책위 의장과도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제 계획을 짠 겁니다. 이제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물론 모두가 다 협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제 조금 더 보완을 하고자 했는데 이낙연 대표나 김종민 최고위원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당 의원이 생겨서 5석 미만이 되면
국고보조금 반납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는 거 보면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다시 손잡을 의지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서로 분리가 되어서 네. 의원 수가 5명에 미달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김종민 최고위원 쪽에서 마치 그 이준석 대표가 그 6억 원이라고 하는 정부의 이제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합쳤다가 이제 미리부터 계획해가지고 다시 통합을 깨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돈 욕심 때문에 억지로 합쳤던 것이 아니다. 그런 취지군요. 네, 그런 취지로 이제 김종민 최고위원의 얘기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뭐 의지가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당연히 가능하다면은 또 논의를 다시 잘 해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조금 문제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 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거 뭐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도 이게 뭐 돈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는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의원 숫자가 부족하게 된다면은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다른 의원으로 보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 통합이 이렇게 해산되는 경우에 저희도 뭐 나름대로의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당이라는 용어가 있고 뭐 해체라는 용어가 있는데, 해체라는 건 완전히 이제 그 세력이 흩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반쪽짜리 신당으로 이제 분당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이제 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낙연 공동대표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분당이 된다면 개혁신당 어떤 모습으로, 일단은 나눠진 모습으로 가야 되겠네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이후에는? 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낙연 두 분이 계속해서 이제 나가시려고 하는 의지를 유지하신다면은 이낙연 대표의 기존에 이제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개혁신당으로 남아 있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구개혁신당, 그다음에 뭐 양양자 대표가 하셨던 한국의 희망, 금태섭 대표가 하셨던 새로운 선택, 그리고 조홍천 의원들이 하셨던 원칙과 상식, 이 4개의 그룹이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가지 않겠는가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이낙연 대표 쪽만 이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야 양당이 모두 한창 공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기에 지금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공천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굉장히 많은 뭐 낙하산 공천이라든지 뭐 검사 내력 꽂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상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뭐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현역 의원을 단수로 공천한다든지 아니면 경선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의 탈락이나 이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뭐 좋게 이야기하면 뭐 무난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만 결국 이렇게 이제 무난하게만 가다 보면은 어떤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느냐, 새로운 바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감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 뭐 특별하게 뭐 감동적인 면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무난하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주당 부분이 조금 약간 얘기가 여러 측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밀실 공천 논란이 이제 불거졌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따로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주로 이제 주요 당직자들입니다. 사무총장이나 뭐
부총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떤 뭐 공천 관련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 김두관 의원은 그거는 대표의 아주 통상적인 당무다. 왜냐하면 공천 문제를 점검할 수 있다 대표도. 그다음에 저 뭐라 그럴까 정무적 판단을 내리고 또 의논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얘기가 새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비공식적으로 뭐 대표도 정치인이고 사람이니까 공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지만 공식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네네. 그리고 대표는 보통 사무총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의지를 밝히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따로 어떤 뭐 본인의 측근들과 같이 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께 공개되는 것은 사실 그다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닙니다. 원칙적인 형태도 아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새어나오고 또 무슨 뭐 비명 후보를 빼고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돌리고 또 그 여론조사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 뭐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결국 네.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과 하는 논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의견을 나누는 논의가 아니라 정말로 공천관리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본인이 사천을 하는 결국 그런 준비 작업이 아니냐라는 의혹은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 부분도 이게 당 쪽에다가 이게 어떻게 공식적인 여론조사냐 하니까 그게 추진 주체를 잘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황당한 이야기인 것이 당의 공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맞다면 도대체 이걸 왜 한 거냐. 예. 왜 빼고 했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한 주체를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비선 여론조사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뭐 당에서도 제대로 답변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연관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는 여론조사가 이상한 형태로 돌아다닌다. 그건 뭐 이거는 당연히 약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사천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이 최근에 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복당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권유를 했다고 처음에 알려졌다. 그다음에 뭐 정성 의원이 자기가 권유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일부 의원들은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총선 불출마를 해야지 진정성을 보인다. 뭐 이러면서 그 공천 부분에 되게 민주당 내에서 그 민감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뭐 공천 받겠죠. 지금 뭐 일부 보도를 보면 공천 받을 것 같다는 얘기 나오고요. 아마 뭐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민주당으로 뭐 보기에 따라서 다소 무리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보수의 여전사 같은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또 민주당으로 간 것은 공천 받기 위해서인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런 분한테 불출마 선언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이런 어떤 이적의 뭐 어떤 욕망 그 자체를 좀 부정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현주 전 의원이 불출마할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특히 친문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네.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거기서 또 문재인 정부와 아주 강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이현주 의원이 뭐 좋은 지역 아니면 의미 있는 지역에 공천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치가 이런 식으로 뭐 계속해서 옮겨다니고 뭐 이럴 때 또 바로 뭐 공천을 받고 당선되고 이런 일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출마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에는 심정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이현주 의원이 공천을 받으려고 선거를 뛰려고 이적을 한 마당에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관련되는 사람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본인이 중성동갑에 이제 공천 신청을 했는데 그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어떤 요구를 받거나 아니면 초반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불출마 요구까지 했었죠, 공개적으로. 네. 근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뭐 전략 공천을 받을 거다. 오히려 그 노영민, 임종석 이런 분들한테 불출마 요구를 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전략 공천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임종석, 노영민 이런 분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 실패에 어떤 책임이 있는 분들인데 다시 또 나와가지고 이번에 뭐 좋은 지역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공천을 받겠다라고 뛰어드는 것 자체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제가 종석 수호 이런 거 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친문 성향의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공천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네. 그러니까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독 가혹한 거 아니냐. 특히 네. 비명 중에서도 이런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가혹하다. 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튼 네네. 가혹하다고 여겨지고 지금 친명과 친문의 한판 대결이 저는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솔루션의 배여진 캠페이너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데 알아채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위기가 계속되는 시대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고 다만 이 위기가 아직 나에게도 이제 일어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언젠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환경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교육이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 이제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환경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 우리가 남긴 환경 오염의 결과물을 아이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미리 알리고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과도 하고 또 아이들이 그 환경 교육을 받아서 거꾸로 어른들한테 기후위기임을 알리고 뭐라도 하라고 하게 이제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책임을 진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주 후반까지 우산과 함께 갈수록 따뜻한 옷차림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 정도 낮습니다. 한낮엔 서울이 9도, 대전 8도, 부산 10도, 광주 11도가 예상되고요. 눈이 오는 강원 영동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강릉이 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에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으로 비가 내리고 동해안과 전라권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 또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폭설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10에서 40, 곳에 따라 50cm가 넘는 눈이 오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도 최대 1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경기 남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빗방울 정도 떨어질 텐데요.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오면서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북과 경북 북부에도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바람이 매우 강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상과 서해 먼바다, 제주도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특히 서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4도입니다. 박다영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4월) 총선이 이제 딱 50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심사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중진 권영세 의원과 함께 공천 문제 등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우리 전 기자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 프로그램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한강벨트 용산의 일찌감치 권영세 의원을 단수 공천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당에서 이렇게 일찍 결정해 준 이유 뭘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 그리고 전체 서울의 몇 개 지역에 대해서 공천을 먼저 했는데 네. 아무래도 수도권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 지역이 우리 당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 공천이 확정돼서 빨리 선거운동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빨리 확정을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당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 4년 전이죠. 거센 민주당 바람 속에서도 용산에선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의 용산은 신정치 1번지로도 이제 일부 불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거센 도전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용산이 어떤 지역군지 또 총선을 앞둔 용산의 민심 유권자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우선 이제 뭐 거의 4년 전이지요. 2020년 선거할 때는 제가 제 개인 그 국회의원 선거를 여러 번 치렀지 않습니까? 네. 되돌아보면 제일 열심히 했던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결과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북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용산의 지역구 특성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용산은 굉장히 좀 특이한 곳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 보수가 유리하다고 보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여기는 아주 전형적인 스윙 보팅 네. 지역입니다. 먼저 진영 의원이 우리 당으로 당선이 될 때도 구청장은 항상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진영 의원이 이제 그 당적을 바꿔서 민주당으로 갔을 때 거기에 필적할 만한 후보를 우리 당이 내지 못하니까 또 우리 용산 그 주민들은 진영 의원을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는 그 인물 이런 거 또 그다음에 그 당시의 어떤 당의 그 지지율, 당의 그 퍼포먼스라 그럴까요? 거기에 따른 지지율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용산 대통령실이 옮겨오고 뭐 대통령과 우리 당의 지지율이 더욱더 좀 영향을 받게 됐는데 지금은 뭐 다행히 우리 당의 지지율도 많이 개선이 됐고 대통령 지지율도 좀 회복이 되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철도 지하 문제라든지 국제 업무지구라든지 그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용산 지역
을 포함한 그 이 남산 주변 지역에 있어서 고도 제한 문제라든지 고도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전반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전직 여성 의원들이 서울 지역 자객 출마에 나설 거라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선을 노리는 권영세 의원 맞상대로 민주당 대표 법무장관 지낸 추미애 전 의원이 한때 거론되기도 하다가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또 거론되기도 합니다. 소문은 좀 듣고 계실 거예요. 더 긴밀한 정보를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공통점은 파이터로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장관님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런 이 전형적인 답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와도 상관없다. 네네. 근데 사실 그 말이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네. 선거를 아까 여러 번 치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는 어떤 면에서 상대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지역을 이제 기존 의원일 경우에는 지역에 대해서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그게 이것도 좀 루틴한 말입니다만은 그 상대방의 이재명 대표가 온다 한들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공천 결과를 속속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총평을 한번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속도 면에서도 상당히 빨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천을 저도 사실은 우리 전 기자님 잘 아시지만 공천을 여러 차례 해봤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사무총장 3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무총장을 3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는 갑자기 잠깐 한 거고 네네. 그 2012년 총선 때도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그 국회의원 공천을 전체적으로 지휘를 했고 또 2006년에는 그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당의 공천 심사위원장을 해서 또 공천을 지휘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인물을 그다음에 굉장히 페어하게 공정하게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공천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됐다. 그리고 또 아까 조금 하나 빼먹었는데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속도가 또 중요하군요. 그래서 빨리 확정을 시켜놔야지 지역 내에서 불안감이 없고 그 선정된 후보가 혹시라도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잡음을 빨리 제거하고 자기 본연의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면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지 빨리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좋은 인물을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어떠냐, 그다음에 영남이나 이런 데 중진이 어떠냐, 크게 두 가지를 어떻게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진한테도 보니까 개인 역량에 따라서 좀 차별화된 미션을 줬다 그러나요? 그런 것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김기현 전 대표는 경선,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은 거기 워낙 월등하고 그럼 이제 단수 공천,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 격전지에 광역단체장 출신 이제 중진들을 또 투입을 했어요. 약간 격전지에. 그럼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게 본인의 역량이 어디 지역은 뛰어나서 단수를 주고 어디 지역은 뛰어나지 못해서 이 경선을 시켰다기보다는 경선이나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했다기보다는 해당 지역이 그 경합 지역이냐 아니면은 좀 수월한 지역이냐에 따라서 경합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중진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계속해서 지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진석 의원이 있는 공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뺏긴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그 정진석의 능력으로 그 지역을 계속해서 지켜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지 경남 이런 데는 울산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고 거기 경쟁력이 비슷한 두 사람이 있으니까 경선을 시킨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김태호 후보나 서병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건 그 지역에 그 두 분이 아니라도 지킬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 두 분의 어떤 지명도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뺏겨 있는 지역을 다시 탈환해 오라 이런 취지의 공천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래도 좀 더 이 중진들 입장에서도 편한 곳에서 계속해서 선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걸 흔쾌히 수용해서 어려운 지역으로 간 그 중진들, 그 서병수, 김태호 두 분의 결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도 또 있죠. 조혜진 의원까지 포함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출신의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전 비서관은 공관위원장 얘기가 경쟁력 있는 다른 후보가 없어서 빨리 단수 추천해서 빨리 매진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뭐 특이한 게 한동훈 위원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 경선 치르고요. 친윤 핵심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단수 공천 요건 갖췄는데도 자기가 이제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경선 치르겠다고. 뭐 그렇게 한 것들도 좀 특이했습니다. 예, 특이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2012년에 그 제 지역은 영등포가 그때 험지 상황이었고 또 경쟁 후보가 없어서 그냥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이철규 의원처럼 그런 식으로 나도 경선한다 이런 걸 보여줌으로 해서 경선에 대해서 다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좀 얘기를 못하게 하는 부분도 신뢰성이겠죠.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볼게요. 사선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현역 하위 20% 통보를 받고는 평가를 공개하라.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그 영등포 의뢰에서 3번 의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등포 갑에서 4번 하신 분이니까 인근 그 지역들은 잘 아시겠지만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막 주위 사람들한테 문자도 잘 보내고 자기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반명으로 낙인 찍혀서 탈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내막을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전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하위 20%에 들었다는 걸 듣고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언론에서 비명 횡사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명이 아닌 비명이 되게 되면은 이게 살아남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고 주장할 만한 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남의 당 사정을 평가하거나 뭐 그럴 게 아니라 뭐 저만 잘하면 저희만 잘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다른 정당도 잘해야지 우리 정치가 다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이 2016년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진박이니 뭐 친박이니 소위 뭐 진박 논쟁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 힘들게 했고 그로 인해서 거의 압승할 수 있는 선거를 거의 대패했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나간다면은 한편으로서는 뭐 우리 당 여당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 한편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를 놓고 크게 본다면은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적인 정치의 틀로 봐서는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그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를 하면서 민주당이 친문 비명 후보들 다수 조사에서 배제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사가 당이 한 거냐 당이 안 한 거냐에 대해서도 당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현역 의원들을 심지어 탈락을 시킬 때는 그 공천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냥 누구를 어디 자리에 임명하는 인사 정도로 생각하는 하에서는 곤란합니다. 그 공천을 한번 떨어진다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자기 당이 잘해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기에 공정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당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큰 이 불신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얼마든지 그 문항에 따라서 문항의 배열에 따라서 문항의 내용에 따라서 이 조작 뭐 이건 좀 너무 심한 표현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선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자체도 그 좀 객관적이고 그 신용이 있는 기관을 선택해서 하는 것 이런 거가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여론조사라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합당 열흘 만에 분당 수순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이낙연 두 공동대표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개혁신당은 우선 방향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다당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개혁신당들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다당제로 있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기민기사당 요거는 뭐 사실상 한 개 당이죠. 그다음에 3인당 이 두 개 거대 정당 외에 녹색당이라든지 자유당이라든지 그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독일의 대한당이라든지 이런 당은 각자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고 네. 각자 자기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있는데 과연 그런 식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일관된 뭐 이념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정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요전에 천하람 아마 그 개혁신당 쪽에 이준석 대표 계열 인물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거기서부터 정의당에서 온 사람까지 있는 그런 스펙트럼에서 전혀 맞지를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로 뭉쳤다는 거와 저거는 되기가 애초부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장은 의석수가 작거나 그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 않더라도 만약에 제3당 실험을 한다면 자기 당의 철학을 분명하게 자기 당의 어떤 이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이 아니면 그 다음이라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자유당 아까 독일에 의해서 자유당은 뭐 처음부터 좀 결과가 있었습니다만은 녹색당 같은 경우도 그 당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독일이란 대한당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정당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자기 당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당제를 주장할 때 그냥 숫자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 제3, 제4당의 행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뭐 잘 보고 좀 이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중국 대사의 통일부 장관 지내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뭐 한중 관계라든지 북한 관련 한 질문 한 두 개 해볼게요. 한미일 관계 많이 좋아졌지만 한중 관계는 별로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현재 한중 관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뭐 한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뭐 말씀하신 대로 한중 관계가 작년 말에 좀 진전될 가능성이 보였는데 그 별로 그렇게 진전되지 못했던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우리가 무슨 우리나 중국이 이사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서로 엮여 있는 부분이니까 네. 한중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미국 팩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분명하게 관계를 가져간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한중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또 한중 관계 개선이라는 게 양나라 관계는 하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우리도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최근엔 자체 애국가 가사에서 삼천리 표현 삭제하는 등 남한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당연히 우리가 강경 대응해야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화 노력도 좀 해야 될 텐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네. 통신선까지 끊어버리고 그랬는데 아마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북한 입장에서는 올 11월이죠. 11월에 있을 이 미국의 대선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든 걸 차단하는 부분은 북한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거에 동서독 관계에서 우리가 동서독 관계를 남북한 관계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예인데
그 동독이 소위 차단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동서독 간의 교류를 다 끊고 심지어 독일 서독 민족과 독일 민족은 서로 다른 민족이다라고 헌법에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동독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불안할 때 어떤 그 도발 시도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하되 좀 시간을 가지고 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 촉구하거나 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천여 명이 임금체불에 항의해서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공장 관리직 대표가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젊은 노동자들 다시 말해서 북한 MZ세대가 노예 노동에 항의하면서 대규모 반기를 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이번 사건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네. 북한 사회는 그 시민 사회를 겪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여러 가지 억압을 받았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 혹은 정치 권력으로 억압을 받았을 때 어떤 봉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열점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웬만큼 압박을 받아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 권리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인하지 들고 일어서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식의 이 봉기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압제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도 되고. 네네. 근데 그게 또 중국이라는 데서 일어났다는 걸 보면 이 북한 사람들 중에서 북한 사회에 있는 젊은이들하고 또 달리 중국 사회에서 가면은 중국도 폐쇄적인 나라지만 북한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떤 뭐랄까요 의식의 깨우침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북한 이 관리자들의 압제에 대해서 그런 식의 봉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압제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은 그리고 이 북한 체제가 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은 얼마든지 이 봉기는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지금이 봉기를 할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뭐 그건 조금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요.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에 뭐를 하든 잘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점수를 주는 거는 뭐 그렇지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실수 없이 좀 뭐라 그럴까요? 신중하게 하고 말은 빨리 하면서도 굉장히 또 말 내용을 신중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느 뉴스 보니까 공천 탈락자 중진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던데 우리 쪽에 이제 김성태 네네. 전 대표 그다음에 저쪽 당의 인재근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각 당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대응을 했는지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네. 그리고 뭐랄까 굉장히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지금까지는 뭐 잘하고 있다 하고 높은 점수를 주고 구체적인 점수는 아니지만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진료 차질과 환자 피해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무더기 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을 벗어나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공백 주로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세브란스 병원 여기 서울 서대문구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응급실 병상이 줄었고요. 수술 일정도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국립암센터도 이 수술 진행에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근무하지 않아서 일부 수술이 연기됐고요. 문제는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문제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이런 전공의들이 이제 사직서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환자들 피해 속출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수술 일정이 이제 절반가량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50% 미만으로 진료과 수술이 계속 축소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루 평균 참고로 세브란스 병원의 수술 건수가 약 200건입니다. 그럼 절반이 그럼 100건이 채 못 미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병원들도 급하지 않은 수술을 미루거나 뭐 병동을 축소 운영하는 등 이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 이제 관련 뭐 온라인 카페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불똥이 외국인 환자들에까지 튀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일부 언론들이 아직 좀 짚지 않은 내용인데 네. 어제 제가 따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 빅5 병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대형 병원에는 국제진료센터라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쪽에 이제 관련 종사자 얘기로는 이 국내 의료 수준이 높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의료 관광을 온 환자들이 요즘 많은데 특히 이제 러시아라든지 뭐 구소련 계열 나라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미 또 입국을 한 상태인 게 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호텔방에서 대기만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난처한 그렇군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뭐 심한 경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건 솔직히 국가적 망신 같다. 의사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진짜 의료 관광 온 외국인한테는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네네네.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업무 상당수를 지금 현장에선 어떻게 메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어쨌든 어떤 의료 인력이 좀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그 흔히 이제 그 수술실 간호사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진료 보조 간호사라는 그 PA 간호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관행처럼 이렇게 쓰여졌던 건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병원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PA 간호사라도 투입을 하자 이런 입장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호사들이 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나중에 법적 문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환자가 잘못될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의사의 업무인데 이걸 왜 간호사가 했느냐 나중에 이제 사후에 좀 뒤늦게 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업무 범위를 좀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투입하는 방침에 응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위력에 의한 어떤 뭐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가운데 전공의뿐 아니라 의사 관련 단체들까지도 이제 투쟁에 나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정부 전선을 좀 넓히는 양상인데요. 오늘부터 동맹휴학을 예고한 의대생과 또 총파업을 결의한 의사단체, 학술단체, 의대 학장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네. 근데 가장 먼저 그때 집단 휴학계를 냈던 게 이제 원광대 의대생들인데 여기는 일단 지도교수가 설득을 해서 휴학 신청을 철회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의대 개강 시즌을 맞아서 수업 거부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개강일이었던 충북대 의대는 학생들의 그런 수업 거부로 개강일이 다음 달 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의사협회는 또 오는 25일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 예정인데 회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194개 의학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이 대한의학회도 이런 지금 미래에 대한 그런 파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고요. 의대 학장들 모임에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 이렇게 지금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어떤 대응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일단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런 만큼 정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우선 보건복지부는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게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복지부는 3월 4일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또 전국 전공의 전체를 상대로 진료 유지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직서나 연차휴가를 내는 방식의 진료 중단을 금지하는 명령인데요. 의료법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이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지금 뭐 경찰이든지 법무부도 굉장히 지금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대형 병원의 경우는 이제 경증, 뭐 비응급 환자 이런 거는 이제 여파가 좀 덜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하거나 전원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서 중앙응급 상황실을 이제 오늘부터 확대 운영을 합니다. 전국에 이제 국군 병원들이 있거든요. 여기 네. 응급실도 12곳을 일반인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고요.
지역마다 전공의들의 이탈하는 정도와 진료 차질 현황에 따라서 각 시도에 이제 지방의료원이라고 공공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진료 연장 시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제 그 병원들은 외래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필요시에는 보건소의 연장 진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시민사회도 이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실련은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 전공의 등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법학다식, 오늘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어봅니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어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 고유의 권한이죠?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에서는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의료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요. 이 각 수련병원에 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고요.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어제 이에 더해서 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동일하게 진료를 유지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부는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역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뭔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59조 1항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지금 갑자기 전공의들이 의료 공백이 생길 경우 당연히 국민들에게 의학적인 또 국민들의 생명과 연결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발령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든 의료기관 개설자 등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도 해당 조항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네. 또 만약에 이게 실제로 고발 조치가 일어나고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왔다라고 하면 의사면허 박탈법에 따라서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공의들 입장에서도 이런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많은 심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서 송달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달이 안 됐거나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어떠한 정부의 업무 관련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해야 네네.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든 다른 행정처분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업무 개시 명령이 이 해당 의사에게 제대로 송달이 됐는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0년 파업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정상적으로 발동이 되어서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의사 그 당사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서가 송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원칙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그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송달을 하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듯이 각각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문자나 아니면 SNS 메신저를 통해서 이러한 명령서를 이제 발송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그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실패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의 이 명령서의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게재하면 마치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공시송달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14일 이후에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2주 넘는 동안 국민들의 혼선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최후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20년 당시 송달 효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결국 현업을 벗어난 데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공의 상당수가 휴직 등 개인적 사유로 현업을 벗어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고발이 된다. 그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의사 측에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나는 이 해당 문제 때문에 사직서를 낸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직업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유로 나는 사직서를 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난 집단 행동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 사유로 그만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과연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서의 쟁점은요. 사전에 이러한 사직서 제출에 대한 공모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서 개별적이지만 단체적으로 일어난 것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설사 그 해당 피의자 각각의 의사가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검찰은 충분히 기소할 수 있고요. 공모와 이런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유죄도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집단적인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이것 자체가 집단 사직 제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변소를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해서 공모와 집단적인 행동 이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소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유죄도 선고가 가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 어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네, 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이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혐의가 있죠. 업무방해입니다. 이렇게 전공의들이 대거 이 집사직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위력으로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가 같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해서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 실제로 있나요? 제가 어제 찾아본 바로는 실제로는 발견되지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것은 일부 제명,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사라든지 본인의 의료 행위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 일정 수준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만 의사 면허 박탈이 됐는데요. 이 법이 개정되면서 죄명의 구애 없이 집행유예 이상이 판결이 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사직서 제출과 정부의 강경 대응 실제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이번에는 의사면허 취소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업무 개시 명령 이외에 의사 파업 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제재의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원될 가능성인데요. 의사들의 파업 행동에 대해서 이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빅5 병원의 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이 행동 자체를 담합으로 보고 이 부분을 공정에 고발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이 과징금 처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 질문을 해볼게요. 입원과 수술 스케줄이 연기될 경우에 환자들 입장에서 어쩔 도리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들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도 강경 법적 대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레드라인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의료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강경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을 할 경우에 이제 신고를 접수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떤 의사 개개인을 상대로 어떤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를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환자가 정부를 통해서 의료법 위반이든지 업무방해든지 이런 혐의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하는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개개 의사의 파업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는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그거를 입증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 혐의는 입증이 가능할 텐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파업함으로 인해서 내 병세가 더 심각해졌다 혹은 우리의 뭐 부모가 사망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개개의 의사의 불법 행위와 이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정부에서 내린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라는 걸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부 병원은 진료 보조 피지션 어시스턴트라 그러네요.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혹에는 의료 공백 메꾸는 데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다만 피해 간호사 등이 업무의 의사 역할 대신했을 때 피해 보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법적 보호장치입니까? 당연히 피해 입장에서는요. 사실 전공의들이 하고 있는 많은 역할들을 실제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많이 수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 갑자기 무더기로 나가게 되면 이 역할을 피해가 대신을 해서 의료 공백이랄지 수술 보조들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피해 간호사 입장에서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까지 간호사가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불법한 의료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피해가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피해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했는데 이게 의료사고가 나버리면 이 피해 간호사 입장에서는 돕고자 하는 일이 본인에게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국 피해 간호사들도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고 이 보상 체계든지 업무의 명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겠네요. 정부가 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해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단체 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제가 내렸다라고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명령을 위반한 이 지도부 2명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돌입하겠다. 그 의사 면허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 당사자 2명을 소환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 명령을 위반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면 결국 이 2명 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루하루가 절박한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법학다식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진천터널 부근에서는 버스 관련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길이 매우 거세 전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했지만 현재 1차로 통행은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오창나들목부터 12km 구간에서 정체 매우 심합니다. 이 오창나들목에서 17번 국도 등으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고요. 반대 남이 쪽으로는 호법분기점에서 모가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 유천 하이패스 요금소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모두 18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를 시작으로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신갈분기점 일대,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지난해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고발하고 북한 정권을 향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고 질타했던 탈북 청년이 있습니다.
어제는 UN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포럼의 발표자로 나서서 다시 한번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그 주인공 탈북 청년 김일혁 씨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5년생 김일혁입니다. 올해 그럼 나이가? 29이죠. 29이요. 예. 저는 2011년에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왔고요. 한국에 와서 그 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공은 뭘 하셨어요? 학부는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가면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국제개발협력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엔 같은 데서 일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 탈북 당시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2011년에. 네. 탈북 이후 과정을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탈북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지가 그 한국에 먼저 오신 아버지 친구분으로부터 핸드폰을 받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이랑 북한에서 연락을 하다가 그 사실이 북한 보위부에 발각이 됐었고 그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4년 동안 단련대 다녀오셨어요. 단련대? 네. 예. 그래서 단련대 다녀오셨는데 그 후로 북한 보위부의 감시가 굉장히 심해졌었고 네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한 번은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땅에서는 더는 희망이 없다. 한국에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 알리기에 유엔 안보리에서 연설했고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 10주년 기념 포럼에서 발표하셨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 어떻습니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열악하고요. 네. 그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강제노동에 많이 동원이 되고 또 내부에서도 뭐 외부의 정보를 접하거나 하면 굉장히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어떤 외부의 정보를 가진 것만으로도 아주 뭐 강한 처벌을 내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 앞에서 뭐 공개 처벌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뭐 정보를 뭐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을 들으면 보통 교화서나 단련대 이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뭐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을 듣고 또 유포를 하게 되면 최대 사형까지 당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공포스러울 텐데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관심이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북한 외부에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관심들이 또 한국 정부 차원의 어떤 행동으로 또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언급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뭔가 그 한번 이렇게 인권이 중요하게 다뤄지다가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이어야 된다. 네, 그러셨네.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상적이었는데 연설 앞두고 방해하려는 움직임 같은 거 없었어요? 그 전에 뭐 방해하려는 움직임 같은 건 없었고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나가기 전에 저 또한 부모님들에게만 얘기를 했었고 그 미국 국무부 쪽에서도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셔가지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극비 보안 속에 이제 그 연설을 하셨군요. 네, 그랬죠. 네네. 근데 연설을 하신 다음에는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연설 비난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뭐 위협이나 이런 비슷한 건 없었나요? 다행히도 지금까지 위협 같은 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통일부가 지난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탈북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MZ세대 뭔지 아시죠? 네. 2030 세대 탈북이 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 MZ세대들은 북한에 있을 때 이미 한국의 정보를 접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한국의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더는 뭔가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더 좋은 곳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탈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정보라 그러셨는데 그거는 잘 산다? 인간답게 산다? 네. 뭐 예컨대
K-팝이 있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의 뭐 드라마나 네네. 뭐 정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한국이 잘 산다는 걸 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이 많이 있겠네요. 굉장히 영향이 많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북한의 이른바 엘리트층에서도 탈북이 많아졌다고 해요. 실제로 네. 그런가요?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도 엘리트들이 많이 탈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엘리트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내려와 계신 분들이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엘리트들은 또 그 외부의 정보를 접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본인의 꿈을 좀 펼쳐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라 그러면 예컨대 그분들이 어떤 직이나 어떤 부문에 있었던 분이에요? 뭐 외교관이나 뭐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엘리트시고요. 예. 보통 북한에서 엘리트라고 하면 그래도 좀 집안 사정이 괜찮으신 분들 그다음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네. 받은 사람. 정기 교육을 넘어서서 대학교도 나오시고 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좀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엘리트층이라고 부르네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착하신 지도 10년이 넘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느꼈던 아쉬움 이런 부분 한국 사회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 북한에서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국에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그 탈북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그 기사의 제목도 굉장히 큼직하게 탈북민 뭐뭐 씨가 어떤 죄를 지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매금으로. 네. 네네.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2천여 명이 지난달 북한 당국의 임금체불에 항의하면서 폭동에 가까운 대규모 파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아마 관리인이 숨지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지금 요 얘기는 들으셨죠? 요 사건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죠? 해외 파견된 북한 근로자 실상이 어떻습니까? 한 뭐 1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네.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그 네. 해외 파견된 탈북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그분들이 일하는 걸 보면 보통 외부 사회나 보면 주말은 쉬잖아요. 근데 네네. 그 사람들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150불 정도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외부와의 그런 그 접촉이 안 되고 또 핸드폰도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 뭐 150불인지 15만 원인지 거기서 네. 또 최근에는 뭐 전쟁 준비금인지 뭐 그런 제가 정확한 저 명칭은 까먹었는데 그런 명목으로 또 뭐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폭발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사건이.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북한 근로자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저항에 나서던 사례는 이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규모는. 근데 네. 북한 젊은 층들의 누적된 저항감이 이번 사태 배경이다.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일이 가능한가요? 사실 북한 내부에서 이런 시위나 이런 뭐 만약에 폭동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위를 할 경우 굉장히 큰 처벌을 받거든요. 처벌을 넘어서서 정말 목숨이 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게 2번 정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진압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 그리고 외부 그 지역 밖으로 그런 이슈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2번 일어난 거 하나 사례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게 한 번은 평양에서 그 대규모 시위가 한번 뭐 때문에요? 아마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학교인지 아니면 공장인지 어딘지는 확실치는 않고요. 네, 그런 건 확실치는 않지만 평양에서 한 번 있었고, 네, 예.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서도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제법 규모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 북한 정권 입장에서 주민들 특히
2030 젊은 세대를 이제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 초미에 이제 말씀하시긴 했는데 남한 말씨 사용하다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실제로 북한 내 한국 문화가 많이 확산이 돼 있나요?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한국에 오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한국 문화를 접했던 사람이 과반수고요. 그리고 저도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의 뭐 드라마나 음악도 실제로 많이 들었었고요. 접하셨어요? 네. 드라마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당시 제가 봤던 게 굿세어라 금수나. 굿세어라 금수나. 네, 그게 2005년도에 나온 드라마거든요. 그렇군요. 매우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이게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게? 그 경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북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신데 또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말하기는 뭐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북한 혹시라도 북한 정권에서 듣고 하면 또 그것들을 막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요거는 그 방송 끝난 다음에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북한이 최근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진 통일 정책이 갑자기 폐기된 만큼 북한 주민 입장에서 매우 놀라운 변화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북한이 통일 정책만 폐지를 한 게 아니라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북한 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 주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통일 정책에 신경을 쓰고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크게 동요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정책 폐기하고 대남교육 폐지한 이유 뭐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네. 네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북한 정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혹시라도 뭐 좀 해치거나 아니면 해코지를 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오라면 그냥 오면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생각으로. 그러나 또 우리의 또 보호 장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또 어떻게 반대로 보면 또 이렇게 오픈하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더 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겠지만 지나치게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계획,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 젊은 나이에 그런 활동을 펼쳐 오셔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배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면서 또 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리고 또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좀 저 자신을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하면서 알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 청년 김일혁 씨였습니다. 김일혁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20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